정청래 의원,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이슈 한 가지씩 연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 선언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의원직을 실제로 사퇴한 경우 예. 유신 때 김영삼, YS 제명 예. 있었고요. 19대 때 무슨 뭐 성범죄 사퇴가 아니고 제명이죠. 제명이고요. 제명이죠. 그리고 19대 때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성범죄 사건으로 어떤 의원 실제로 결의를 했죠. 의결을 했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것도 없고요. 제명의 성격이죠. 그렇죠. 예. 그것도 제명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으니 나를 처리해 주시오 이런 케이스는 없죠. 근데 이제 18대 때 MB 정권 미디어 악범 날치기 처리에 항의한 지금 강원도 도지사 하고 있는 최문순 당시 네. 의원 같은 경우도 몇몇이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까지 빼고 뭐 세비도 반납한다 했는데 결국은 다시 컴백했죠. 그렇죠. 그래서 의원직 사퇴는 의원직에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일단 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설령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 할지라도 의원들이 이건 가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민주당 손에 맡기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본인 뜻이 그러하니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스처입니까? 아니면 진심인 거예요? 진심이라고 봐야죠. 진심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잃으면은 안 되는 아까운 자산이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이제 말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이 조금 달라요. 다른 의원들하고 또 기존의 우리 정치 풍토하고 좀 달라서 본심이기도 하고 또 진정성이기도 하고 또 작심이기도 해요. 보니까 제가 제가 저 기재위에 그동안에 저 상임위 바로 옆자리에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이 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퇴서를 낸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퇴 처리는 안 됐던 게 대부분 그냥 예의상 아니면은 그냥 제스처로 냈다가 본심이 아니다 저것은 예. 이렇게 이신전심 생각하고 처리가 안 됐는데 처리 안 해주니까 또 이제 본인도 걷어들이고 그랬는데 윤희숙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 최악의 경우는 이제 안 받아주면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분이 왜 화를 내요? 앵그리 희숙.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사퇴하죠? 도의적 책임이죠. 정치적 책임이고. 아니 처음에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으로는 좀 이렇게 먹기고 성내는 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기고 그런 건 잘못이 있어야 먹기고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근데 방귀도 끼지 않았는데 막 성내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방귀를 꼈는지 안 꼈는지 나중에 이제 판명할 일인데 어쨌든 그래 보여요. 그래서 어제도 뉴스공장 얘기하던데 정치인은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태도 불량이에요. 왜 화를 내고 막 국민들을 향해서 막 성을 내고 막 그럽니까? 자, 그리고요. 방도 뺀다고 하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나중에 의원직이 사퇴가 실제로 될 때까지는 상임위 활동, 본회의 활동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사퇴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방 빼고 일을 안 해요. 그게 서초구 구민들이 뽑아준 의미일까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나오기 뻘쭘하고 괴롭더라도 사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일해야죠. 출근하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니 질문하면 질문을 받아야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의원님께서 윤희숙 의원이 화를 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장면을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럼 방금 웃었습니까? 저는 아니 웃을 일입니까 이게? 아니 화를 냈죠. 저는 뭐 화를 낸 장면을 보지도 못했고 더구나 국민을 향해서 화냈다는 거는 저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보지도 못했고 본인 잘못은 아니죠. 본인이 무슨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제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라고 했던 거고 또 그런 아버님의 거래 상황을 자기가 알았거나 또 무슨 뭐 그걸 사주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가족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비판 이상의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건데 문제는 이게 윤희숙 의원이 그 헌법소원까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참 자기 뜻대로 이게 쉽게 잘 안 되는다는 점에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안 받아주든가 아니면 본회의 처리를 안 해줘 버리면은 본인이 방 뺀다고 해서 그리고 보좌진들 다 그냥 퇴직하고 집에 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비는 계속 나오게 돼 있고 세비를 이걸 반납할 방법도 없어요. 국민들이 보면은 저거는 뭐 저 사람은 그만뒀다고 그러더니 세비는 꼬박꼬박 나가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갖다가 해집어 가지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반납처도 없어요. 반납한다고 선언을 그러니까. 했지만 실제 어디다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전통적으로요.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헌법소원에 가서 언제 결론 납니까? 몇 년 걸릴게요.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그만두게 해야 된다. 저는 그까지 하려고 하는 게 그만둘 의사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감옥에 가거나 낙선을 하거나 이런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요. 헌법소원에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유권자들이 뽑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는 것을 유권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님 그 권익위 조사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아니면 아버님이 말끔하게 해소하고 다시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문제가 정말 있어서 딸이지만 의원직을 수행하기는 결코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정이 날 때까지는 의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게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300명 국회의원인데 제적이 윤희숙 의원이 사퇴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300명이에요. 근데 본인은 안 나와요. 그렇다고 299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적 의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은 사퇴하지 않았으면서 사퇴한 걸 처리해라. 그래놓고 안 나오는데 만약에 과반 의결에 그 부분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본인은 원치 않는 그런 책임을 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일하는 게 맞아요. 그만두는 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모든 공직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그 직에 들어가는 거는 임명권자의 선택이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의 선출이거나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만두는 거는 본인의 사유가 있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만둘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제도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 사직서 제출하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의장이 이제 그걸 갖다 수리하거나 해서 사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 사항인데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 의원이잖아요. 신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싶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내가 국회의원 사퇴했다. 근데 의결이 안 됐어요. 그럼 국회의원이죠. 그럼 일해야죠. 지금도 본인이 명확하게 그만둘 의사, 책임질 의사를 가지고 자기에게는 정치적으로 생명과 같은 이런 의원직을 던졌는데도 민주당에서 쇼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온갖 음해나 모략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데 만약에 그걸 사퇴서를 내놓고 또 그 국회는 나온다. 그러면 더 할 거예요. 봐라, 그는 사퇴서 내는 건 쇼고 이런 계속 하잖아. 할 의사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 나올 거기 때문에. 왜 사퇴하는 거예요? 뭔 잘못을 했길래? 그건 민주당이
더 잘 알죠. 아니 우리는 몰라요. 왜 사퇴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보다 조금 못하는 일만 했어도 의원직 내놔라, 뭐 내려놔라, 뭐 책임져라, 사퇴하라 늘 그랬던 분이 민주당 분들 아닙니까? 잘못의 정작 이유, 그렇게 하니까 또 하지 말라고 잘못의 하는 실체가 이유가 뭐예요? 뭔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아니면 아버님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잘못한 거예요? 본인은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님이 그럼 잘못한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경우 그거는 이제 그 군익이 조사하고 이제 그 경찰 특수본에서 조사할 거니까 결론이 나오겠죠. 합수 뭐 그 조사도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하겠죠. 할 텐데 본인은 그 책임을 아버님이 지시는 거고 본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엄청난 거죠. 잘못을 한 겁니까? 그건 모르죠. 해봐야 알죠. 아직 경찰 조사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진납세입니까? 아니, 권익 위해서 우리 당에다가 통보를 했잖아요. 이 잘못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최종 기억인 게 아니잖아요. 경찰 수사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기소되면 대법원 판결까지도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왜 그 결론도 안 났는데 수사도 안 했는데 왜 탈당 권유를 합니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해서. 저는 잘못이 별로 없다고 보고 의원직 사퇴할 감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퇴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람 당황이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 그 사퇴 권유한 것도 빨리 뒤집어 주세요. 하여튼 성실히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논란이 없으려면 민주당 의원들 입단속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뭐 사퇴 쇼니 뭐니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거 본인 자존심 팍팍 끌고 가면서 못 견디게 만드는 그 일부터 그만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사퇴하라고 그러고 사퇴하니까 또 사퇴하지 말라고 그러고 헷갈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결정되기 전까지, 의결되기 전까지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민주당은 더 이상 막 그 사람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 안 해주시기 국민의힘의 한거에 비하면 저희는 조족지혈이죠. 그런데 그 책임진 걸로 비교하면은 우리 윤희숙 의원님이 민주당의 12명 의원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여튼 앵그리 희숙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언론중재법이라고 불리는 법안 통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 언론중재법은요. 정확한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이고요. 2004년, 2005년 제가 그때부터 추진했던 거니까 16, 17년 지난 법이고요.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언론에게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 때문에 사실상 이제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은 19개, 19개 법안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관리법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급발진이나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돼서 생명을 앗아갔다.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갑질, 대리점 갑질, 그리고 예를 들면 조혜진 의원님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인터넷 막 떠돌아다니고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환경보호법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기간제, 파견근로제야 이런 것 하고요.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사안들보다 언론에 대한 피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적냐? 그렇지 않다. 더 크다. 그래서 언론도 20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요. 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양산하지 않거나 양산할 생각이 없는 언론 99.99% 언론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민주당의 핵심 그 지지 계층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거의 뭐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민원연이나 또 민변이나 언론노조 같은 핵심 의원들이 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민주당을 지켜온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원로들이 문희상 전 의장이라든가 유인태 그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이부영 전 당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이걸 반대하는가.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의원들이 왜 그 반대하는 의원들이 확산 늘어나고 있는가. 중요한 거는 청와대가 왜 이걸 말리고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답은 뻔히 다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언론도 잘못하면 징벌 손해배상을 당해야 되지만은 다른 경제단체들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그 언론이라는 이 헌법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 체계, 헌법 가치가
다른 이 경제적 가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땐 징벌적 손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대상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문제가 있고 정말 힘이 없어서 언론의 그런 피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이 법에 이 초점이 맞춰져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를 배상을 하더라도 이 말 그대로 징벌이기 때문에 형벌에 가까운 어떤 사람들한테는 징역보다도 더 무거운 거기 때문에 균형이 맞아야 되고 과잉되지 맞아야 되는 그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방송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어긋났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반대한다. 조혜진 의원님 위기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본인이 가짜 뉴스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게 가짜 뉴스? 어떤 거냐면 예. 민원연 얘기하시죠. 거기서 반대한다고. 예. 반대하죠. 왜 예. 반대하는지 반대하죠. 알아요? 이게 부족하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했다고만 제 이야기했습니다. 네. 반대했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가짜 뉴스 아니잖아요. 민주당과 우군이지만 반대한다고 그랬지만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신 게 가짜 뉴스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가짜 이것이 뉴스라고 해놓고 부족하다고 해서 뭔지를 반대하는 말씀 건데 못하시잖아요. 이 취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다는 그 취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취지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반대를 하더라도요. 이 법이 과도하다고 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요.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권력 가진 사람들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고의적 만드니까 반대다라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진실인지 알고 보도했다 그러면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는요. 오보시 정정보도 할 때는 같은 면으로 해라. 같은 분량으로 해라. 이것도 있어요. 일면 톱으로 오보를 때렸으면 일면 톱으로 정정보도를 해라. 30몇 면에 막 귀퉁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법은요. 굉장히 지금 약화가 됐고요. 문체위나 법사위 지나면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제대로 안 돼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비리 부패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막으려고 틀어막으려고 또 하니까 하나는 반대하는 뭐냐면 거예요. 이것이 대선용이다. 대선 끝나고 이것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왜 1인 미디어는 안 하냐. 그것은 예를 들면 유튜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저희가 또 할 거예요. 가짜뉴스 방지법은요.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1인 미디어 이걸 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미 저희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문체위나 법사위 지나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너무 부족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양보했다.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생각합니다. 법이죠. 강자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민원연도 그걸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한다니까요. 제가 반대했죠. 그리고 저기 가짜뉴스라고 그래놓고 가짜뉴스라고 입증 못하면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신 그게 가짜뉴스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 누구누구 반대했는데 민원연 민병 껴넣었잖아요. 같은 취지를 반대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반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제 말씀은 거예요. 그 말씀. 약자 보호 장치는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힘 있는 사람들 지들 비리를 치부를 덮으려고 이번 만드니까 반대하는 저는 거죠. 그 표현은 뺐다는 것은 좀 양보를 하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그 지방 의원들 있잖아요. 기초 의원들, 광역 의원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역 언론에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도 강자예요. 뭔 강자입니까? 지역 언론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감시 비판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이 제안한 거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5배 이내예요. 그럼 1배로 할지 2배로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3배 이상 5배 이하 요렇게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빠진 것이 너무나 지금 있잖아요. 이 법을 많이 허물어 놨어요. 3배 최소한도 빠졌잖아요. 네, 최소한도 빠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고 비판하니까 하나씩 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법 던져놓고 가면 반대 안 하고 비판 안 했으면 그대로만 밀어붙여서 왜 이게 말도 안 됩니까? 괴물법을 만들었을 말이 거예요. 되죠.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자, 말이 안 되죠. 자.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규정할 겁니다. 그래 되면은 자, 시간이 문재인 끝났기 정권에서 때문에. 어떻게 독재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섰냐고 온 세계가 온 욕할 겁니다. 세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언론을 보세요. 언론에 모든 기관들이 자기 이름 내놓고 다 이야기하고 지금 있습니다. 230 몇 개 나라 있는데 거기서 다 반대합니까? 모든 기관들이 국가들이 그거 자기 이름 보고는 내놓고 비판하고 과잉 있어요. 보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곡 보도, 과잉 보도. 공식적으로 성명 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급 회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사안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언론의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권력의 피해가 더 커요, 언론보다. 정청래, 조혜진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거든요. 예. 어제 11시 반쯤 출발해서 집에 가니까 1시 반 정도. 새벽. 예. 가서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기 김인정 뉴스쇼 오려면 예.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4시 반에 출발은 해야 되는데 막 그냥 한 2시간 반 주무셨어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어제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늦게까지 앞을 알 수 없게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야 대표가 4번이나 만났는데도 불발이 된 그러니까 가타부터 결론이 안 나온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 언론의 신뢰도 높이고 예. 또 피해자 구제가 지금 현행 제도로는 워낙 취약하고 그래서 가짜 뉴스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심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위한 법제도적인 필요가 크다. 예.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는 좀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 법이 너무 독소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부를 아마 비토하는 입장이니까 폐행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으로 우려된다 하는 것을 수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계속 걸로 평행선을 알고 있습니다. 달린 예. 거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놓치면 사실은 법 통과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상임위원장이 이제 바뀌죠.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야당이 계속 이렇게 또 한강하게 거부를 하면 네. 지금 대선 전국으로 갔을 때 사실은 뭐 의석 많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하.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꼭 해야 한다. 수정해서라도 하자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 정도 수정으로는 될 일이 아니다. 다시 이게 처음부터 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목할 부분은 사실 민주당 의원 수가 172명에다가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또 무소속이지만 행동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180석 넘거든요.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하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내 의견도 단독 처리를 강행할 만큼 모아지지 않았다. 맞습니까? 뭐 정량적으로 이제 숫자를 계산한 건 아니지만 당내에도 이 법을 내용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법사위 통과한 법안이 그렇게 내용적으로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고 네. 또 절차적으로 내용은 어떻든 간에 절차적으로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해서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여러 같은 거부를 하는 입장들을 볼 때 우리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할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죠. 전에 듣기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단독 처리하자. 그러니까 이른바 강경파 목소리가 훨씬 컸다 이렇게 들리던데. 원래 강경파는 말하기 좋습니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진짜. 그리고 박수 받고. 근데 이제 조금 뭐 타협하자. 예. 뭐 좀 절충하자. 예. 조금 속도를 좀 늦추자. 이러면 이제 회색 분자로 몰리게 되고, 너 뭐 딴 생각 있냐? 뭐. 저한테는 이제 문자 오는 대체로 이제 오는 그 매뉴얼이 네. 메뉴가 뭐냐면 국민의힘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요새는 못 간다.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답장도 보내세요? 갈 생각 없다. 못 간다. 나 가라고 밀어도 안 간다. 속으로는 너나 가라 하고 싶었다. 오죽하면 그런 답장을 보내실까 싶은데. 그럼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의원총회에서 목소리는 강경파 쪽 목소리가 컸던 건 사실이지만 말을 못할 뿐이지 실상은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중론자, 즉 샤이 신중론자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하여튼 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절차적으로 여당이 의석 많다는 걸 명분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마땅치 않다. 절차적으로 신중하자는 분, 내용으로 신중하자는 분 합치면 꽤 된다.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대선 전국에 있어 이렇게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의해서 봤듯이 예. 힘자랑하는 정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이제 잠깐 문자 얘기 다시 좀 돌려보면 사실은 뭐 누가 옳다 그르다 떠나서 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이고요. 자유롭게 자기 생각 얘기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뭐 의원총회인데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걸 쉽게 말을 못할 정도로 뭔가 문자들이 온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의 정치가 잘 작동이 되려면 국민들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예. 이렇게 주위의 자문도 얻으면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그런 공방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이게 이제 어느 세력이나 뭐 등등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순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게 이제 뭐 물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펴가는 건 좋은데 그게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소신 피력이나 또는 논쟁 이것까지 방해받을 정도에 이르면 그거는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는 분들, 이른바 문자 폭탄, 문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당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아니 취지는 일반론으로는 좋습니다. 네. 맞고 당연히 또 의원은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 감당해야 될 또 책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도를 넘어가는 욕설, 또 압박, 너 가만 안 둔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등등이 이제 밀려오면 예. 압박을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으로 가라 정도를 넘어서는 그 정도는 정도도 뭐 와요? 아주 좀 애교고 재롱인입니다. 뭐 여기 방송에 뭐 그대로 인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 누구나 하여튼 저도 이제 문자를 받으면 예. 굉장히 의젓한 척합니다. 의젓한 척.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또 그거에 또 굉장히 신경 쓰고 뭐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젓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아주 속쓰리고 또 심지어는 상처받고 위축될 수밖에 예. 없는. 그래서 도대체 막 음악도 듣고 마음 치유를 해서 힐링 음악을 들으셔야 될 정도로. 뭐 그러나 뭐 그렇다고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건. 그거는 뭐 압니다. 감당을 해야 감당하려고 이제 음악 듣고 그러시는 거겠죠. 힐링 네. 하시는 거겠죠. 혹시 그런 문자에 시달려가지고 뭐 정신적인 어떤 상담, 뭐 심리 상담 받고 이런 의원 동료분들도 계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글쎄 뭐 겉으로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만약에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의원이 있다면 의원 스스로가 좀 그건 자기 치부라고 생각할 테니까 못하죠. 안 드러내는 것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뭐 상담까지 받을 정도일까 싶긴 한데 그러나 하여튼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뭐 하여튼 엄청 신경 쓰이고 마음에 부담되고. 아니 도대체 다른 당으로 가라. 요게 약과일 정도라면 어떤 문자까지 오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저희 많은 기자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싶어 하는데 또 그거 뭐 보낸 분이 또 저한테만 보낸 건데 그걸 또 이렇게 공개하는 건 방송에 또 아침 방송에 적절치도 않아요. 방송에 적절치 않을 정도예요? 예, 그런 용어들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욕설. 예. 욕설. 근데 뭐 한편 오죽하면 그렇겠냐라고 이해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지 넘어서면. 당연하죠. 인권을 무시하는 정도의 문자라든지. 국회의원도 인권이 있다. 물론이죠. 명예훼손 수준의 문자는 안 되고 뭐 자녀에 대한 신상을 적는 경우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도 뭐. 다 알고 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자기 사생활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섬찟하죠. 예. 이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정민 의원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데 그 부분에 대한 비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뭐 그건 기사는 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뭐 저의 신장에 관한 거니까 제가 뭐 문제 삼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그래서 좀 많은 우리 사회에
그 인심들이 많이 좀 삭막해지고 거칠어진 건 틀림없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황폐화 되고 알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오늘 그 이제 문자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이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하게 질문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언론중재법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보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까? 저는 상정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야 간에 합의 가능성은 있다. 아, 합의 가능성은 있다. 예,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보고한 거에 따르면 아직은 공개가 안 됐지만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접점을 마련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 언론단체까지 다 눈치를 보니까. 아, 눈치를 보니까. 예. 아,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언론단체까지 다 들어간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 기간을 좀 갖는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어제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모르니까. 다만 그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정치권의 논란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까지 확산된 전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타협만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 관련된 단체들도 참여해서 지혜를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독소조항 빼자는 거니까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피해자 가짜뉴스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게 아닌가. 청와대에서 어제 그 이철희 수석이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기사만 봤습니다. 기사만 보셨어요. 청와대에서 신중론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임기가 지금 얼마 남았나요? 그냥 3월이니까 얼마 안 남으셨죠. 한 6, 7개월? 네네. 예. 실제로 이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국회이거든요.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국회를 잘 원만하게 해야 내년도에 국정운영을 문재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서 쭉 진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국회가 파행이 되면 물론 여당이 이제 다수 의석이니까 통과는 시킬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의 여러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혹시 거부권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처리가 되면 이대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글쎄요. 원래대로 한다면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입장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이 법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1당이 이렇게와 같이 뜻을 합치하는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여당이 그걸 집권 같은 당 소속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뭔가 합의가 되기를 청와대도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일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볼 때는 제일 낫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경선관리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장이 나오셨으니까 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자가격리 중인 후보가 두 분이세요. 네.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는 이제 9월 1일 날 내일 12시에 해제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좀 더 계셔야 돼요. 그렇죠. 네. 어제 김두관 후보 인터뷰했는데 하위권 후보의 서름이다. 경선을 연기를 안 해주신다 이러시더라고요. 김두관 후보가 왜 하위권입니까? 1등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설사 지금 여론조사에 1, 2등 나오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라도 그건 가차 없습니다. 아, 가차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가격리면은 줌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온라인 토론이 가능하지만 제가 대전 MBC에 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아주 기술적으로 방송에서 방송사에서 기술적으로 잘 준비해서 아주 깔끔하게. 근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나오는 분이 화면으로는 긴박감이 더 있으니까 더 유리한 점이. 근데 위원장님 자가격리자 2명 나오는 것도 상상 못했던 일인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혹시라도 확진자까지 나오는 상황이 있어도 그럼 그대로 갑니까? 할 수 없죠. 예. 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경선 일정 전체를 다 통째로 다
이걸 미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건 뭐 대선 일정은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선관위 일정 권한보다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바꾸는 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다 세봤어? 세봤어요. 한 70%는 윤석열, 네. 나머지는 이분이 그러면 언급이 됐습니다. 이분이 일용할 양식의 한 절반쯤 대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죠. 이재명 지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 예비 후보 아닙니다. 이제 죄송해요. 후보 등록 안 했어요. 오, 경선 후보. 그래요? 그 선관위 아직 후보 등록은 등록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 공무원이라서. 그러네. 네, 이것도 말 잘해야 되겠다. 뭐 그래도 경선 후보도 후보니까. 네, 후보는 맞습니다. 후보인데 후보라고 표현하기 맞겠네요. 선거법상 후보가 아니고 경선 후보. 경선 그렇죠. 후보죠. 예비 후보 아니고. 예. 근데 저는 일정이 워낙 많으셔서 되게 피곤하시고 네. 이 피곤한 게 이제 그 얼굴에 다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얼굴이 좋으신데요? 화장으로 살짝 잘 커버한 것 같습니다. 분장닭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피부가 체력 관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실제는 거의 못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조금 자면 금방 회복되는 체질이라서 그건 뭐 다행이죠. 어휴, 타고나신 거죠,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다. 엄청나죠. 그럼요. 네. 근데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몸은 몸대로 힘이 들고 네. 뭐 뉴스 하나 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계속 막 뜨다 보니까. 네. 제가 가끔씩 뉴스 중에 네. 터무니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재산이 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관보에 나오거든요. 줄었는 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빼면은 막 몇 억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일면은 좀 이렇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네. 또 화나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제가 잘 안 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국민들이 다 가리고 관심이죠, 관심. 어떻게 네. 혹시 보면. 변호사비 안 줘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 좀 얘기 좀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경찰에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다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문제 있으면 제가 뭐 근데 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와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전혀 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네. 그래도 예의상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수행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건 잘했다. 뭐 제가 사실은 네. 이제 시도지사 또는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엄청난 큰 성과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모토로 정한 게 작은 거를 여러 곳에서 많이 한다. 이 주의를 취했는데 단일 사업으로 제일 평가를 높이 받는 거는 자릿세 안 내고 계곡을 갈 수 있게 한 계곡 정비. 근데 그거 지금 그 어떤 시장님하고 계속 그 분쟁이 있던데 그 진실이 뭐예요? 그거는 양주시장이거든요? 남양주. 그게 누가 먼저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먼저 했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원조이냐면은 진짜 원조. 근데 사실은 진짜 원조는 울주예요. 울주. 딴 데서 한 거죠. 경남 울주군. 아니 기본소득도 딴 데가 있겠죠. 다 당연히 있겠죠. 있죠. 경남도에서 전 먼저 한 걸로 제가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 전도민 자전거 피해자 보험. 네. 자전거 사고 나면 이제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그 전원 다 들어드렸는데 네. 그건 수원시장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년 배당은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 청년 수당을 살짝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최초 아이디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현을 시키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이제 정치 세계는 아이디어 경진 대회장이 아니고요. 저작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 정책 중에서 효율적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 집행하느냐인데요. 어쨌든 그런 작은 것들을 많이 모아서 진짜 성과라면 이제 도민들께서 내가 경기도민이다 라는 귀속감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 게 제일 큰 성과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거의 압도적 지지세는 굳혔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통계상으로는 네.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제 그 일 잘하는 저기 그 시도지사 네. 평가하는 거 보면 이제 계속 뭐 그렇죠. 2년 가까이 연속 계속 1등을 하고 계속 있는 1등하고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로서의 말씀이시고 왜 대통령직에 도전을 하셨습니까?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 삶을 바꿨다.
더 나은 세상을 체감할 수 있게 했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치의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능감. 보통은 정치,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근데 정치인들끼리 하는 놀이다. 정치는 언제나 거짓말이나 하고, 뭐, 권한 부여하면 사적으로 남용해서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국민을 맨날 대상화하더라. 이게 이제 기본 정치에 대한 인식인데, 네. 저에 대해서는 그거와는 다른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잘한다. 한번 일 마음 잘한다. 먹으면 그냥 부도처럼 밀어붙인다. 한다면 하더라. 약속한 거 꼭 지키더라. 그게 또 이제- 피해가, 정치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게 출마 있는 선언하시면서 슬로건으로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이제 선택한 맞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재명도 합니다가 아니고 네.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원래 만은 이렇게 하려다가 말았죠. 근데 초기에 그 국방 모드로 근데 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 네거티브 안 하고 좀 피해보자. 라고 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삐끗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슬로건 그렇게 잡아놓고 이재명은 빠집니다가 되니까 이거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게? 그게 우리 이제 참모들하고 상의 안 하고 네. 제가 생각해서 하다가 사고 난 거죠. 그 참모들 코치 받아서 오히려 스타일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 스타일로 가자. 네. 이제 네거티브에 반응하지 말자. 다 웬만하면 수용하자. 막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막 공격당해도 네. 이제 제가 반격을 안 하고 이제 반격을 안 하는데 그래 저렇게 공격할 수 있지라고 이해했으면 괜찮은데 네.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국민들 보시기에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정체성을 의심받았던 것 같고 이거 사이다 아닌 것 같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제가 또 반성해가지고 할 말은 하자. 네. 그랬더니 네거티브 전이라는 또 얘기를 듣게 돼서 지금은 그냥 다 이해하는 쪽으로. 청기 누설에서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지사님 그 패턴. 우리 다, 왜 국방 모드로 갈까? 사이다 잃어버렸다. 돌아와야 된다. 하는데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심상정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네네. 그랬더니 김 빠진 사이다라고 또 그러시네요. 아니 그 심상정 전 대표께서는 예. 아마도 진보 정당 활동을 하시니까 이제 소수자 또는 뭐 혁신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혁명적인 변화를 또 바라시는 분이시고 하니까 뭐 제가 좀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사이다 하시면 되는데. 근데 본인이 사이다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 심상정 의원 후보가 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제 것을 하셨으니까. 전선을 넓히시면 안 되는 거죠? 전선은 아닙니다. 동료회입니다. 그러면 동료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자극 질문 들어가면 하셔도 됩니다. 자주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다고 하시던데 심상정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두고 자주색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인터뷰에서. 그래요? 저는 뭐 자주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네. 말장난이 아니고 네. 저는 정치인들은 사상가라든지 사회운동가, 정치운동가와는 다르다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용된 대리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우선시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건 배임행위라고 봐요. 저의 생각이나 아니면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네. 그게 만약 충돌한다면 예. 결국 국민의 삶을 우선해야 된다. 국민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냐 아니냐. 오로지 이제 실용적 관점에서 네.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서 집행한다. 네. 이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빨간색 같고 어떨 때 보면 파란색 같고 어떨 때 보면 회색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나의 가치나 철학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국정 방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고 이제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네. 다수가.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나 철학을 대통령이 먼저 접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설득해야죠. 토론하고 설득하고 타협을 해 나가는데 네. 그래도 그 설득이 실패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 그 동의하지 않는 일을 법적 권한으로 밀어붙이는 걸 우리는 보통 독재라고 하죠. 근데 그건 옳지 않죠. 끊임없이 설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예.
설득이 실패했다면 설득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네. 또 잘못된 신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인용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니 언론 개혁이니 뭐 이런 걸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쪽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밀어붙이냐. 결국은 입법 독주 아니냐. 더 나가서 독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주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러니까 그 그럼요. 반대는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이게 아니, 그분들은 반대할 수 있죠. 세상 일이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겠습니까?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도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봐야죠. 네. 진짜 국민들이 선량한 의지로 반대하는 거라면 설득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죠. 그런데 상대방이 막 세게 주장한다. 저항이 심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원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당위성 있는 일들을 포기하는 거는 그건 직무유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지금 하나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기본소득 같은 경우. 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그냥 쭉 가는 겁니까? 지금 이미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최저로 치더라도 찬반이 비슷한 상태. 아, 지금 국민 여론을 그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사가세요? 네, 찬반이 비슷한 상태고요. 또 이제 진보 진영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 쪽에서는 좀 지지율이 훨씬 높고요. 네. 야당 쪽은 이제 지지자는 반대하고. 반대가 좀 많고 이런 판인데 전체로는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성관념 때문에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판단일 수 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무작위로 모아가지고 토론을 시킨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투표를 해보면 70% 가까이 찬성합니다. 아, 그렇게.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론화 토론을 2차례 해봤거든요.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성장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복지 지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이라는데 매우 낮지 않습니까? 네.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세 부담률을 올릴 때 주로는 누가 세금을 내냐면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 고소득자들한테 세금 내서 저소득자를 돕는다고 하면 조세 저항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에게 똑같이 혜택을 받게 하고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내는 세금보다 받는 이익이 큰 경우가 80%를 초과하게 돼요. 왜냐하면 소득 불평등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지역 화폐 형태를 지급해서 경제 활성화에 직접 투입을 하게 되면 경제 효과가 또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활성화 효과, 소득 분배 완화 효과, 그다음에 국민의 최저 기준을 높이는 효과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박준 변호사 설득이 되십니까? 특히 이제 일자리가 경기 부족해지지. 네. 뭐또 편든다고 할 테니까. 빠지려고요. 국민이라서 저는 뭐. 기회주의적으로. 기회주의자 아니고 저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뭐,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후보님 모시고 가면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바로 그 지점인데. 사실 그게 뭐 쟁점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제시한 거 보면 일반 국민 1인당 그 연간 100만 원, 네. 청년은 200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단순히 그 돈이 정말로 내 삶에 보탬이 된다라는 그 단순한 그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책적 측면 말고 정서적 측면. 예. 평등사회, 공정사회의 징표 같은 거죠.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네. 이번에 이제 12% 정도의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위 제외되는 고소득자들 심리가 그 돈 아깝다. 가 아니고 네. 나는 왜 배제되지?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게 공동체 가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고소득자들이 세금 낸 거잖아요. 근데 왜 빼야 됩니까? 네. 이 복지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목표를 지향할 때 그 정책에 의한 혜택을 고소득자, 고액 납세자를 빼야 된다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꼭 고소득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서 100만 원
그걸 받는다고 무조건 내 삶에 갑자기 햇볕이 오고 쨍 하고 들지는 않는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재정에 감당이 되느냐 그럴지도 몰라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도 지지를 하는 심리에는 중요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시대 정신이 그래요? 관통되고 있다고 어떤 보거든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자꾸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고 대중들한테 이걸 던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논의가 너무 정책적 분위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학자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불안정 어떤 노동이 되고 불안정한 삶이 되면서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정책적 측면 말고 멤버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사회의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 그렇죠. 네. 어떤 연대의 매개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정치적 가치. 결국은 이걸로 내 삶이 한순간에 확 나아지진 않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좀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저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네. 그때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내가 일평생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봤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국가가 나를 액수가 크고 작고 안에 관심 갖고 지켜주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정치적 요소일 때고 이제 정서적 요소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적 요소도 실제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이 커버를 못하니까 그 3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왜 청년이 뭐 이렇게 먹을 거 문제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장발장 그 구제하는 사업들을 그냥 하잖아요. 그냥 장발, 예. 아무나 와서 음식은 가져가세요. 그걸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공짜로 가져가게 하면 아무나 벤츠 타고 와서 막 집어갈 거다. 실제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 가져갔던 분들이 자기 거 도로 갖다 놓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미래에는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뭐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정책 효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중 효과가 있어요. 이중 효과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이걸 3개월 안에 무조건 다 소상공인에게 골목에서만 쓰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경제정책 효과가 그만큼 있었던 거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연대감 제고라는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정책 효과가 있다고 봐요. 바로 이제 저는 꼭 그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지점인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그 후보님의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그 접근법이 네. 너무 수세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후보나 이제 타 정당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냐,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그 끊임없는 어떤 그 해명. 아, 그렇죠. 그 측면만 보면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들이 공격하는 거 우리 방어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제가 만든 링이죠. 제가 만든 링 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기본소득이라는 링은 이 이재명 의제에 후보가 만든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그럼 때문에 이제 화두는 선점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슈 선점이라고. 네, 네. 이슈 선점. 그러니까 이거 원래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게 우리 최상의 구도거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그럼 하십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래? 그거 제일 고민이 크죠. 많아요. 고민이 많은 부분이.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 효과 체험했고요 이미. 네. 소득 재분배 지원 효과 분명히 있고 사각지대 그 메우는 효과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마련할래? 필요한 건 좋은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이걸 사실은 좀 심층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세를 해서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세금 늘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지금 재원으로 추가 재원으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전 세계가 이제 탄소 제로 사회로 안 가면 거기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즉 저탄소 사회로 빨리 못 가면 세계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럼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거와 이런 방법이 없는데 탄소세 부과. 탄소세. 예.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되면, 네. 그럼 물가가 오르잖아요. 또 산업 전환을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탄소세를 딴 데 쓰지 말고 물가 올라서 고통받는 모든 시민에게 일부를 산업 전환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산업 전환의 일부를 지원하면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저항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저항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절반은 땅이 없고 아예 땅이 있는 사람들의 거의 90%는 겨우 집에 붙어 있는 대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받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저희가 네. 그 강남훈 교수님 모시고 이제 그것도 토론한 적이 그랬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좀 너무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접근한다라는 지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종부세 걷어가지고 그렇게 제한된 대상에게만 과세를 하고 과세를 해서 그러니까 걷어들인 세금을 또 지자체에 일부 교부를 하고 쓰는데 결과적으로 또 전 국민을 위해서 쓰는데 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 요 사례를 놓고 본다면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의 부담은 모두 국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음. 체감을 지켜줘야죠. 그게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는 목적세입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금은 100% 전부 단 1원의 예외도 없이 모두 공평하게 배분됩니다라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각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은 몇 평짜리 어느 위치에 있는데 내일 돈이 얼마. 근데 우리는 가족이 몇 명이고 곱하기 1인당 얼마 해서 계산을 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이거 기본소득 계산기도 만들어 놨어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본 사람은 찬성하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기본소득- 너무 정책으로만 지금 가서 그렇죠. 여기서 끊겠습니다만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탄소세 같은 경우도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탄소세면은 네. 기후변화 대응하는 예산으로 쓰여야지. 글로 가야 되는데 왜 그게 기본소득 재원이 되느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점만 아니죠. 바로 그 점인데 네.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저탄소 사회로 가려면 탄소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물가 오르잖아요. 전기요금도 오르고 그렇죠. 물가가 오르죠. 플라스틱 통 하나 값도 오르니까. 기업에서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가격이 거고. 올라가니까요. 예. 그럼 그걸 국민들이 저항합니다. 기업들도 그냥 부과하면 저항을 하는데 이 재원 중에 스위스처럼 65%를 국민들에게 35%는 해당 산업 전환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 저항이 줄어들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네, 뭐 사실은 수없이 아마 이건 이제- 앞으로도 아, 네, 이거- 계속 해야 될 대동법 시행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대동법이죠. 예. 의료보험 자리 잡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렇죠.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체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40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소득 전에 요즘 보도 그거 많이 나오던데 그 경기도 그 전도민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다 줍니까? 2천억 펑크난다라는 보도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18%라고 하던데요. 세상에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이고요. 경기도에서 네네. 어차피 이번 올해 안에 다 써야 됩니다. 그 세입 세출 균형의 원칙 그렇죠. 써야 되는데 그걸 다리 놓고 뭐 새로 토목공사 기획해서 그쪽에 쓸까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 그 중에서 세금 다 고액 세금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분들 배제되지 않게 지원하는 게 맞겠냐 이제 이 판단을 해보면 좋겠고요. 예, 2천억이 더 펑크가 아니고 펑크가 아니고 펑크라고 자꾸 보도가 돼서. 그러니까 1조 7천억의 초과세수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4천억을 쓰기로 했는데 아하. 2천억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쓴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차피 뭐 이제 펑크예요, 펑크는. 경기도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안을. 바꿔 제출했어요, 이미. 이미 제출. 예산 다 그러면 있어요. 다 남아요. 남아요? 1조 7천억이 추가로 거쳤다니까요. 그리고 경기도민이죠. 근데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처음 대답할 수가 제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요. 다른 시도들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초과세수가 40조가 넘어가지고 예상보다 40조가 넘게 이미 더 거친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지방정부한테 이 재난지원금 보조해 주라고 교부세로 주었어요. 얼마 준지 아십니까? 서울, 경기 빼고 5조 9천억을 줬어요. 1인당 200만 원이 넘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전원에 대해서 어. 그 돈으로
지방은 더군다나 12%가 아니고 5% 6% 불과해요. 그렇죠. 적으니까. 부자가 적으니까 그거 한 10배는 줘도 됩니다. 아니 근데 수원이나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던데요. 거기는 저희가 이제 추가 지원금이 이제 정부 지원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메꿔줍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건 저희가 100% 지원해 주겠죠. 저는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더 많이 초과해서 거쳤어요. 저한테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저한테. 경기도로 이사 오세요. 세금을 내고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해. 저는 그 좀 비싼 그 입장에서 있으니까. 세금을 내시면 되게 혜택을 좋아한다. 아니 저는 그 사람이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돈 주다니요. 돌려받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싫어하는 사람. 남의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내신 세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결선 투표 없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아 그게 중요할 것. 이제 충청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사실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긴 한데. 네. 매일 체크하시면서 캠프 안에서 뭐 그 얘기 많이 나오던데 요즘. 체크 안 합니다. 그래요? 아니 보고서는 가끔 올라오는데. 네,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와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물어봐. 잠깐 얘기.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캠프 인사들은 결선 투표 없을 수도 있다. 없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누가 거니까. 없을 수 있다겠어요. 근데- 없기를 바란다. 근데 최선을 다한다. 만약에 결선으로 가버리면 상당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다 우리 박지민 교수 다 아실 텐데 원래 40% 넘으면 결선 투표 안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하거든요. 이미 나왔는데 대답 하잖아요. 아니 저기 통계가 그렇다고요. 맞아요. 예. 절반 넘을 필요는 없어요. 아마 보통 충청 40%. 때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반 들어가서 충청 지역이 전국 평균이 나와요. 원래 그래서 충청에서 이긴 세력이 대세로는 전국선거에서 가시겠다. 이겼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충청이 전국 평균치라서 근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충청에서 조금 비슷비슷하면 이제 조금 그렇죠. 생각을 네, 해봐야겠죠. 참고로 제가 충청 출신입니다. 그러시죠. 금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딱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거 제가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요새 그거 많이 하고 있는데 뭐요? 충청 사위 이재명. 그래요? 진짜 제가 저희 처가가 하여간 정치인들 뭐 하면 선거 때만 되면 있는 없는 인연 다 끌어와가지고 제가요 이때까지는 안 써먹었어요. 그 처음 듣는 한 번도 것 안 같아요. 했어. 사람들이 몰라요. 충청 사위세요? 우리 저희 처가가 청주가 제가 충주. 물건 넘는 박달재 밑에. 박달재. 예. 천등산 밑에 산청면이 충주. 저희 처가예요. 지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 잘 안 했던 거예요. 넘어가도록. 이번에 좀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자, 현안 얘기 있는 사실이니까. 충청도 뭐 얘기가 나오는데 현안 얘기를 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야권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 윤석열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쟁력은 여러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야권 내에서의 경쟁력 얘기일 수도 있고 뭐 본선에서의 경쟁력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이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 네. 그러면 충분히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많이 올라오는 모양새잖아요. 뭐 그건 이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뭐 다른 대안을 찾느라고 그렇게 됐을 측면도 있고 특히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 지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역선택인 거네? 아니, 그러니까 나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여론조사표를 보면 아니 만약에 근데 뭐 가정이니까 홍준표 후보 이재명 지사님이 고등학교 선배?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분이 하면 참 톡톡 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사감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아니 제가 가정이니까 사실. 홍준표 그 후보님한테 혜택을 좀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어떤 덕을 보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소위 뜬 게 언제냐면 진주 의료원 폐쇄를 하면서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제가 성남 의료원을 만들고 있었고요. 제가 정치 시작한 이유가 성남 의료원을 만들죠. 네, 두 번째는 그 무상급식 철폐했잖아요. 네. 제가 무상급식 확대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반사이기 예, 맞습니다. 반사체이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는 아닙니다. 그때는 반사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뜨는 만큼 저는 기초단체장인데 체급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그분한테 많이 이렇게 달려들었죠. 그래서 체급을 올리는데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세요. 그렇군요. 고맙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되면 좋으시겠네요?
뭐 누가 될지는 저도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죠. 아니 왜 진지우려면 왜 폐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급식 같은 거고 뭐 어린애들 꼭 밥을 뺏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급식 지원비 얼마나 된다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물어봐야지. 와서는 조금 그 부분은 좀 약점이 돼버렸어요. 한반도가 그 비핵화하자는 게 우리 남북 간 합의고 국제사회 합의인데 여기다 전술핵 배치하면 북한 핵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각은 잘 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평균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층에서 좀 약하고 어느 층에서 강하다 이제 정밀 분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가장 약한 층이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약한 층 얘기 안 하고 싶고요. 강한 층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 남성. 그러니까 약한 층이 여성이죠? 어떻게 극복하실 반대로 거예요? 들어가면 되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저도 이 질문 드리고 저희 싶거든요. 청기 누설에서 매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지층 다 분석하고 뭐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게 남성 지지율이 높은 이유하고 이제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데 제가 이제 거침없는 추진력 이런 걸 인정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여성적 측면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제 속칭이 약간 마초스럽게 그런 마초스럽게 느낌을 줄 수 성이 있는 있다. 거죠. 그래서 좀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부드러운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TV 예능에도 나가셨었잖아요. 네, 네. 별로 그때 어필이 안 됐나 보죠. 그때 사실은 마초 비슷한 게 들켜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경북 안동 출신이잖아요. 네. 경북 안동에는 우리 어릴 때 밥을 먹을 때 그 아버님은 약간 높은 개다리 소반. 아, 그렇죠. 네, 그다음 우리는 이제 자식들은 조그마한 소반. 네. 어머니는 밑에서 바가지로 밥을 드셨는데. 어머님 부엌에 가서 드시죠? 뭐 그렇게 저도 경북 먹고. 의성이라서. 예. 그래서 저 어릴 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었던 거예요. 이제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깊이 반성해서 네. 저 안에 그런 이제 그 가부장적 요소를 저는 많이 털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네. 그때 딱 제3자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죠.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들켜가지고 제가 한참 혼났고요. 그러니까 그때 부지불식간에 가부장적인 어떤 그 면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건데 그 후에 제가 많이 바뀌어서 제가 그 공동 등기도 해주고. 아, 부인하고. 네네. 아. 집 재산도 반으로 나누고.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죠. 네. 네. 그런 요소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뭐 이제 결정적인 건도 하나 있긴 합니다. 뭐 그건 안 그렇죠. 여쭤보도록, 네, 안 네, 여쭤보도록 네, 하겠고, 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다 물어봤네. 폭로를 하셨네, 폭로를. 근데 지금 저번에 이제 청기누설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이제 세부 네. 분석은 무당층에서 네네네. 지금 조짐이 좀 약간 이상한 게 무당층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뭔가가 없으면은 오히려 투표 포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당층에 우리 지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 중립 윤석열 오히려? 후보하고 비교를 하면 네. 후보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당층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보면 많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을 못 장하고 있는 층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당층에서. 뭐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윤석열 후보 지지율, 뭐 저의 지지율 합치면 뭐 거의 해봐야 60%가 안 되니까요. 나머지 원래 30% 정도는 정치 무관심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70% 넘어서 보통 80%까지 투표를 하니까 이제 그 무당층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투표를 할 텐데 뭐 거기서 오히려 지지율이 좀 높으니까 거기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럼 뭐 노력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경선이 끝나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가 만약 네. 후보님께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쭉 이제 다시 끌고 와서 지지세로 이제 굳히느냐가 사실은 과제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정치인들이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국민이 정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네. 현재의 예를 들면 그 상태에서 과거로 되돌아갈 거냐. 사실 윤석열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본질은 촛불 이전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저는 충분히 파악할 거라고 보고요. 또 그와 다르게 훨씬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실제로 실력도 있고 또 청렴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심이 크다는 사실을 잘 설득하면 저는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대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무슨 네. 해갖고 하는 그 결정적 분화가 보면 대부분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거든요.
경선이나 이런 네, 데에서 그렇죠. 예. 치열하게 붙은. 예를 들어서 뭔가 친이 친박이라고 하는 네. 것도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비롯된 거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선 추이를 보면 이것도 그럴 가능성도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친박 친이는 현재 있는 대표적 세력 중심으로 그 대립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친문, 친노 이런 논쟁이라면 현재가 아니고 현재의 바탕이 된 세력에 관한 것이어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친명, 친낙은 없을 뭐 거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걸 앞으로? 여쭤보는 네. 거잖아요. 앞으로? 그걸 가능성.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 그것도 방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아, 사실. 그럼요. 도리로서. 도리뿐만이 아니고 그건 전략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 뭐 최대한 뭐 품을 넓게 편 수밖에 없죠. 그래요. 우리는 캠프에서 이제 그 내부적인 얘기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대규모로 이제 참여하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코아라고 하죠. 네네. 왜냐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네. 다 비켜주자. 음. 그래서 사실 뒤로 많이 빠져 있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중요 역할들 다 맡게 하고 또 이제 다시 이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은 분명하게 나눠놓고 있죠. 다시 규모를 키울 땐 다 뒤로 빠진다. 그런데 이제 어떤 캠프 간의 어떤 뜨거운 설정과는 별개로 우리 후보님과 이낙연 후보님 간의 둘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친명 친낙으로 확실히 갈라설 정도로까지는 아닌 네. 어떤 인간적 최소한의 끈끈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 획득에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원팀으로 돌아갈 집단 경기를 할 때 팀원끼리 이 분란이 발생하면 사실 경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뭐 의무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선두 입장이니까 이제 의무라서 최대한 그 점을 신경 쓰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현 정권 유지를 바라고 또 적폐 세력의 규환을 바라지 않는 그 국민들이 정치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네. 자신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수조도 얘기하는데요. 정치인을 칭찬은 하되 찬양하지 말자. 예. 예, 그리고 지지는 하되 숭배하지 말자. 얘기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숭배나 찬양으로 가면 심각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동료다. 그리고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자신이 가진 꿈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 아니겠냐. 상대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관계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 맹종적으로 추종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 우리 후보님을 향해서 일정한 만약에 대중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 정치적 행동을 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자.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지지자분들 중에 아닌 통제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가짜 지지자라고 보는데 아, 자, 이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가짜 지지자 쓴소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게 사실은 득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게 완전 분란만 일어나고요. 일으킨다. 네. 적대감만 양상해요. 상대를 막 심하게 허위 사실을 공격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면 안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오는. 제가 그걸 못하게 해요. 음. 우리가 경선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본선을 이기는 게 그렇죠. 목표고 네. 본선을 이겨서도 잘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 분탕질하듯이 막 해코지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이래놓으면 나중에 다 단합이 안 된다. 예. 그게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 그 험악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이 또 다 돼서. 다 됐어요. 벌써요? 예. 제가 하고 아니, 싶은 얘기도 많은데. 저희는 더 해도 되는데. 네. 좀 더 하시죠. 더 해도 됩니까? 더 해도 된다. 저 밖에서 막 지금 밖에서 목 디스크 걸렸을 정도로 막. 밖에서 난리 났습니다. 저는 도리도리가 저기 또 여기서. 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지금. 5분만 더 하세요, 그러면. 5분만 더 할까요? 네. 네, 5분 마무리 근데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아니, 뭐. 보면 준비 거의 안 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머털 도사님이 사실은 되게 공격 준비를 하셨는데 별로 안 하시네요, 오늘. 준비? 근데 요새 진짜
털이라면 좀 그렇고 수염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렇죠. 이걸로 먹고 살고. 아 진짜요? 멋스러운 털이. 진짜 염색도 아닌데 네. 흰머리도 아주 적절하게 균형이 잡히게 잘 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천기 누설 이제 이 프로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 프로를 하면서 이 지사님 편이 진짜 많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마 캠프나 밑에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들었고, 이런 게 있다. 분석을 사실은 제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저한테 좀 궁금해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 분석하고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넘어가고, 네. 지금 그 정치권,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던가 거의 모든 이야기가 경선에 맞춰져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은 본선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다수의 전망이 요번 본선에서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무당층 얘기도 그래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단골 장사 진영 대결을 결국 가면서 결국은 3% 안팎의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51대 4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추죠. 이렇게 길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후보님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후보님한테 유리한 겁니까? 야권 후보한테 유리한 겁니까? 사이즈로 놓고 본다면? 근데 뭐 운명적 요소를 무슨 유리불리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이 사실은 정치 요소에서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구도. 그러니까 이 산맥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구도. 이게 뭐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지지라고 하는 산. 근데 후보 개인의 경쟁력은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세 개가 이제 종합 그 성적으로 이제 키 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강도로 작동할 거냐. 그 측면에서는 사실은 역대 어떤 상황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이야기를 조금 그 안 좋게 해석을 하면 별로 감흥을 못 주는 지금 선거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거가 아니다. 여든 야든. 이런 뭐 그런 요소가 있죠.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 요소가 있으면 상응하는 부정적 요소가 있거든요. 예. 뭐 일방적으로 어떤 게 나은 건 아니죠. 예. 현 정부의 지지율이 사실은 정말 유례 없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쉽게 꺼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 마지막에 꺼지는 이유는 측근 친인척 비리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뭐 있으면 찾아내겠지. 그 얘기하니까 윤석열 그 예비 후보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비리가 없는 게 아니라 비리 수사가 없었던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조국 장관을 그렇게 싣고 털었는데 다른 데 털 때가 있으면 털었겠지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뭐 문제도 털 건 다 털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나쁜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건 안정적인 토대니까요. 뭐 그 점은 다행이고 이제 두 번째 정당 지지율도 지금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거의 뭐 이제 박빙이 같아요 거의. 네. 30%. 그래서 진짜로 3% 이내 승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른바 제3, 제4 후보가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게는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예를 들어서 그 진짜 다자 구도가 되면 이제 다자에 대한 표가 분산이 좀 되는데 양강 구도가 세게 되면 결국 양강 속에서의 3% 나머지 빠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n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그리고 우리 진영에 뭐 공감하는 최대 요소를 다 모아야죠. 그 저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정치 세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제일 큰 이유는 독점욕이거든요. 권력에는 본질적으로 독점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1%만 갖는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신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되니까 맞춰야 돼.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우리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 제1호 사업으로 어떤 걸 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1호 사업을 딱 정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인수위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제1호 행정명령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던데 또 꼭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상황과는 좀 다르죠. 다르요. 아무튼 맨 앞순위에 놓이는 거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원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법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업. 예. 경기도에서 참 많이 하는데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죠.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게 법질서 홍보니까 갑자기 또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박근혜 씨가 많이 했던 게 법질서 홍보. 그건 이제 말만 한 거고. 네. 저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한테 오히려 공포를 심어주는 건 말씀하십니까? 아니, 기대할걸요? 아, 기대한다. 뭐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규칙을 어겨서 나한테 피해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량한 사람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자, 청교서 오늘 이재명 후보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눴는데 좀 달리 뭐 방송에서 아니면 후보 토론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좀 했던 게 아닌가. 또 뭐 별로 불편하지 않고 다 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아유, 그럼요. 질문 얼마나 그러니까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됩니다. 화기애애하죠. 한번 인사 한번. 근데 뭐 그 안에 뭐 바늘이 좀 들어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죠, 그럼. 네. 청교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네. 어때? 다른 후보들도 모십니까? 그건 이제 봐야죠. 네. 안 오시려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